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은 왜 아르투르를 데려왔을까? 어떤 선수를 데려와 보강할지, 아니 영입을 하긴 할지 의문투성이었던 여름 이적 시장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미드필더 보강에 대한 언급이 많았지만 클롭은 끝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가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판단하여 무리한 영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뜬금없이 유벤투스의 플랜에서 벗어나 있던 아르투르를 임대로 데려왔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동선이었는데 대체 왜 아르투르를 데려왔는지, 클롭과 보드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클롭은 어떤 의도로 그를 데려왔을까? 본머스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미드필더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언한 클롭. 그 이후로 일주일간의 노력을 했지만 마땅한 결과물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내부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미 영입 리스트에 적혀있던 선수들은 이적, 잔류를 확정지었고 이로 인해 무리한 이적 자금을 투입하며 원치 않는 선수를 데려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전급 선수의 장기 부상은 없던 터라 직전감이라 한들 로테이션 자원을 고려해야 했고 엘리엇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를 데려올 이유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특히나 6번, 8번을 뛸 수 있으며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을 데려와야만 했었죠. 외부 요인을 살펴보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핵심 선수를 보내줄 구단은 없었습니다. 만일 핵심 선수를 빼오려면 시장가보다 30%에서 50% 높은 이적 자금을 지출해야만 했고 급히 팀을 떠나 리버풀로 합류하는 선수는 출전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까다로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미리 움직이지 않았냐? 이적 시장 초반에는 넉넉히 바라보기만 했냐? 케이타 챔보 왜 안 팔았냐? 여러 할 말들은 많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얘기해보고, 클롭이 일주일간 찾던 선수의 요건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왼쪽 중앙을 모두 뛸 수 있는 멀티 자원, 전진 패스,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자원. 여기서도 더욱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클롭이 미드필더 보강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던 결정적 이유는 티아고, 케이타, 커존 3명의 선수가 모조리 아웃되어 왼쪽에서 뛸 자원이 전무했기 때문인데, 심지어 이 자리를 뗀 방식으로 출전해가며 버티려 했던 핸더슨마저 햄스트링으로 부상을 당하자 곧장 유벤투스에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즉 아르투르를 데려온 가장 큰 이유는 티아고의 잦은 이탈 염려라고 봐야 한다. 클롭은 핸더슨의 부상을 보고 곧장 2021 시즌을 떠올렸을 겁니다. 반다이크의 부상, 고메즈의 백업, 고메즈의 부상, 파비뉴의 백업, 파비뉴의 부상, 핸더슨의 백업, 핸더슨의 부상, 겨울 이적 시장 카박 영입. 단순 줄 부상 때문에 이를 떠올린 게 아닙니다. 해당 시즌의 문제는 반다이크가 부상을 당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고메즈가 왼쪽으로 나섰지만 그 또한 부상당하며 미드필더가 내려왔다. 즉 본 포지션이 아닌 선수가 센터백을 보게 되었다. 본 포지션이 아닌 선수가 무리해서 뛰다 보니 부상이라는 악영향이 발생했다. 이를 이번 시즌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 대입해봅시다. 티아고가 부상당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선수가 모조리 부상당했다. 핸더슨이 이 자리를 커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핸더슨이 부상당했다. 약간은 다르지만 문제 발생 원인과 마지막 결과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만일 왼쪽 포지션에서 아무도 보강하지 않는다면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자원들의 복귀를 서두르다가 또 부상당하고, 그러다가 반대편에서 뛰는 선수를 끌어다 출전시키는 도중에 또 부상당하고, 그때의 악몽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클롭은 누구든 좋으니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곧장 데려오자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르투르. 조만간 티아고, 커티스 존스는 풀핏으로 복귀하게 되겠지만 잦은 부상을 당하며 고정적으로 뛰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 그들의 대안책의 또 다른 대안책으로 아르투르를 선택한 것입니다. 설마 시즌 도중에 티아고, 커존, 케이타, 아르투르 4명이 동시에 빠지는 일은 없겠죠? 그럼 아르투르는 대체 누구인가? 1996년생 브라질 태생의 선수로 6번, 8번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171cm에 73kg, 6번 포지션에서 뛰기에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 8번 포지션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키핑 능력과 빌드업 능력을 토대로 경기 운영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 볼 수 있죠. 현 리버풀 스쿼드를 보았을 때 아르투르의 보강은 왼쪽에서 티아고의 백업이라 볼 수 있으며 오른쪽에 비해 빈약한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힘을 강화시켜줄 자원입니다.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볼 키핑 능력과 안정적인 빌드업 구성, 두 번째, 드리블을 통해 볼을 전진하는 능력, 세 번째, 6번, 8번 포지션 소화 가능, 네
세 번째, 높은 패스 성공률. 반면 단점은 오른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선수이다. 킥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선수이다. 드리블에 자신이 있다 보니 무리하게 시간을 지체할 염려가 있는 선수다. 간단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다 상세히 데이터와 함께 본다면 아르투르는 공격 연결고리 역할에서 상당히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지만 패스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파이널 서드로의 볼 투입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의 지난 4년간의 커리어를 보시면 라리가 시절의 기록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해당 수치의 변화는 아르투르의 포지셔닝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 시절에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았다는 것이죠. 시즌별 히트맵을 보시면 바르셀로나 시절 아르투르가 볼을 받는 위치와 유벤투스 시절 볼을 받는 위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벤투스에서는 너무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아던 터라 패스 거리가 길지 않은 아르투르 입장에서는 크게 재미를 볼 수 없었다 봅니다. 볼을 키핑하고 본인이 이끌고 나아가는 행위를 즐겨하는 선수인데 지나치게 깊은 6번 포지션에서 공을 많이 잡다 보니 방금 말한 패스 거리에 대한 문제, 리스크 있는 전진 드리블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르투르를 잘못 활용했다. 이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운반 관련 기록을 보시면 확연히 유벤투스 시절 거리가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직접적으로 후방에서의 키핑과 안정감을 요구받다 보니 아르투르의 이점을 살려 전진하는 템포를 가져가기보단 뒤에서 볼을 지키고 템포를 낮추는 데 있어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을 보시면 역시나 작년 시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클롭이 아르투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벤투스 시절처럼 낮은 포지셔닝을 가져가 마냥 후방 빌드업 가담만을 위해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하프라인 지점까지 라인을 끌어올리며 주도하는 운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티아고와 같이 키패스, 공격 포인트에 영향을 끼치는 플레이는 아니더라도 파이널 서드에 지속적으로 볼을 투입하고 후방에서 볼을 탈취했을 때 본인이 드리블을 통해 센터라인을 벗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전진 패스와 전진 드리블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패스 스타일, 파이널 서드에서의 드리블과 같이 보다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움직임이 약한 선수지 3선에서 끌고 나오는 플레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타입의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전 가능한 수준의 몸 상태로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이번 시즌 리버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완전 이적 가능성도 높은 선수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단점은? 플레이에 대한 단점을 말하기에 앞서 가장 큰 문제는 잦은 부상입니다. 96년생의 어린 선수가 유럽으로 넘어온 후로 리그 1500분 이상, 교체 출전 포함 30회 이상 출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도 못해 이와 같은 출전 시간이 나온 것도 맞지만 부상 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골고루 다양한 부위에서 부상을 당하는 터라 한 시즌을 온전히 뛰는 게 가능은 한지 궁금한 선수입니다. 티아고보다 더하면 더했지 오히려 케이타 부상 이력에 가까운 게 아르투르입니다. 따라서 경기력을 두고 보면 임대를 넘어 완전 이적을 하더라도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선수이지만 이번 임대 기간 동안에도 잦은 부상을 보여준다면 장기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징검다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만한 선수는 아니다. 이제 플레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장점이 곧 단점에 속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포지셔닝에서의 기대값이 너무 낮다. 사실 과거 마네, 피르미노, 살라 세 선수가 함께 뛰던 시절에 아르투르가 왔다면 이와 같은 단점은 그리 돋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마네와 피르미노가 중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어 미드필더의 압박을 분산시켜 주었고 양쪽 메잘라 포지션에 있던 선수들의 주된 역할은 풀백과 전방을 이어주는 패스 연결고리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리버풀은 마네가 없습니다. 디아스가 그를 대체하긴 하지만 중앙까지 내려와 볼운반에 큰 도움을 주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 미드필더의 전진성과 플레이메이킹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르투르가 경기장에 나선다면 역습 상황에서의 전진 패스나 보다 공격적인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아르투르의 장점인 3선에서의 볼운반 능력, 파이널 서드로의 볼 투입은 장점대로 좋게 볼 수 있지만 만약 그를 공격적인 포지셔닝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을 원한다면 그렇게 기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애초에 선수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볼 백업, 안정적인 키핑을 토대로 운영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전진 패스가 들어갈 듯 싶은데 후진, 전진 드리블을 치고 나아갈 만도 한데 키핑. 이는 선수 자체의 성향이 수비적인 터라 솔직히 공격적인 재능을 갖추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활용하기 나름인데 애초에 수비적인 성향이 짙은 볼 백업 순환을 위한 선수라서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기대하면서 봐야 하나 싶습니다.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를 공격적인 포지셔닝에서 기대를 한다는 건 오히려 장점을 퇴화시키는 쪽에 가깝게 생각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전진을 하지 못하는지, 아르투르가 왜 키핑만 하고 백패스를 하는 것인지 플레이를 지켜보면 킹
킥력이 좋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오른발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 아르투르가 선발로 출전한 몇몇 경기를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롱킥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이는 아르투르가 출전한 풀경기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오른발 의존도는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지난 4년간 리그에서 보여준 기록입니다. 왼발을 거의 쓰지 않는다. 얼마나 의존도가 심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왼발을 사용하나 생각이 드는 파비뉴와 비교하더라도 편차가 큽니다. 6번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빌드업 운영을 하는 파비뉴와 비교하면 아르투르가 얼마나 오른발 의존도가 심한지 알 수 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르투르가 공격 성향으로 바뀐다거나 공격적인 포지셔닝에서 높은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오른발 의존도가 극심하고 킥력이 좋은 편에 속하지 않으며 성향 자체가 수비적이다. 어떤 구조로 봐도 공격적인 선수로 변모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 리버풀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승 3무 1패, 현재 6라운드까지 진행된 과정 속에서 미드필더의 부재가 보다 명확히 느껴진 게임이 바로 에버튼전이었습니다. 패스맵을 보시면 팬들 사이에서 망팀의 첫 번째 조건 U자 빌드업, 상대가 6번 포지션의 선수를 압박해 패스 흐름을 차단할 때 리버풀의 후방은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지 못하고 측면에서만 볼을 돌리며 필요없는 패스 숫자만 늘어나는 빌드업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카르발료 엘리엇을 동시에 선발 출전시켜 중원에서의 볼 흐름이 원활치 않게 운영한 클롭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왼쪽 미드필더로 나설 수 있는 자원이 밀러가 유일했다 보니 만약 밀러가 선발로 출전했다가 부상당한다? 당장 주중에 있을 나폴리전에서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 뛸 선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원이 먹힐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카르발류 선발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만일 오른쪽 빌드업이라도 잘 풀린다면 상대의 중원 압박의 강도가 줄어들었겠지만 아놀드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후방에서 볼이 전혀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패스맵뿐만이 아닌 전반전 히트맵을 보시면 평상시 점유율을 높여 라인을 올리는 리버풀의 후방 라인이 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압박을 벗겨내지도 못하고 볼이 돌지 않으니 센터 라인을 올릴 수가 없었죠. 이처럼 볼의 순환이 답답할 때 아르투르의 진가가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리버풀은 아르투르를 어느 포지션에서 활용할 것인가? 주로 4-3-3을 토대로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아르투르는 4-2-3-1에서 투볼란치 포지션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다만 파트너가 수비적인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 아르투르는 좌우 미드필더 모두 가능하며 투미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버풀 전 포지션에서의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왼쪽에서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왼쪽 위주로 나설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아르투르가 선발로 출전하게 된다면 반대편 미드필더는 보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전진하는 타입의 선수를 넣을 수 있다 보니 밸런스 측면에서는 티파인과 같이 아르투르, 파비뉴,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 조합적으로는 굉장히 이쁜 상황이 나온다. 다음 플레이적으로 넘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아르투르를 활용할지는 클롭 코치의 머릿속에 담겨 있겠지만 아르투르는 클롭의 답답함을 뚫어줄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키핑, 두 번째로 공을 이끌고 3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드리블 능력, 세 번째로 수비적인 밸런스. 티아고를 그토록 좋아하고 외치던 이유 중 하나는 공을 이끌고 2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 즉 공격적인 전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클롭이 직접적으로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죠. 아르투르는 팀적인 리듬을 부여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볼을 키핑할 수 있으며 공을 소유한 채 빠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을 타이트한 공간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장점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아르투르의 스타일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을 소유한 채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이것입니다. 이를 보다 직접적인 수치로 보시면 더 편합니다. 지난 시즌 미드필더 한정 볼 전진과 관련된 수치를 보시죠. 대략 9경기, 10경기 이상 뛴 선수들을 포함했을 때 티아고는 여기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진 드리블도 가능해 키패스, 볼운반, 플레이메이킹 모든 부분에서 능한 교수님의 스탯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팀 내 공을 이끌고 전진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몇 없습니다. 커티스 존스, 케이타, 체인벌린, 추후 제작될 왼쪽 미드필더 관련 영상에서도 다시 언급될 기록인데 클롭이 커존, 케이타, 체인벌린을 버리지 않고 두는 이유 중 하나에 전진 능력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선수들을 판매하고 새로운 전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면 베스트지만 마땅히 없다 생각하거나 아직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싶으니 둔 것이겠죠. 아무튼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전진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여러 존재한 지난 시즌과 이번
저번 시즌을 비교해보면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간단히 뽀른반할 선수가 없습니다. 엘리엇 혼자 중원을 무쌍 찍으며 전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서 전진할 자원이 아예 전무하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리버풀의 오른쪽에만 집중한다면 공이 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풀백이 무조건 볼을 이끌고 가야 되고요. 이제 아르투르의 스탯을 보시면 영상 초반에도 말했지만 완전히 후방으로 내려앉았던 지난 시즌을 제외하고 바르셀로나 시절 그를 활용했던 것을 보시면 얼마나 리버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실 겁니다. 즉 현 시점에서 3선 포지션에서 본인이 공을 소유하는 과정 속에서 드리블을 통해 탈압박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진 선수가 없는 리버풀은 아르투르를 통해 보다 쉽게 볼이 운반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클롭이 아르투르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볼 운반, 볼 순환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아르투르에게 공격적인 2선 포지셔닝까지 넘어가 플레이메이킹을 주선해달라는 게 아닌 그가 잘하는 것만 그대로 보여주길 바랄 것이기에 티아고가 없는 경기장 내에서 볼 운반을 통해 경기를 보다 쉽게 풀어줄 것입니다. 특히나 볼을 받는 위치, 순환에 능한 선수이다 보니 아놀드, 파비뉴, 티아고, 로버트슨 등 후방에서 상대의 압박을 받아 패스 경로가 없는 상황 속에 내려와 압박을 풀어주고 빠른 역습 전환을 하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지난 2019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 대표팀의 형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풀백인 알베스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 전개를 했는지 지켜보면 클롭이 아놀드나 로버트슨의 공격적인 방식은 그대로 둔 채 아르투르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천천히 얘기해보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아르투르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나올 왼쪽 미드필더의 중요도 영상에서 같이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아르투르는 3선에서 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자원이다.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지만 풀백의 플레이메이킹을 극대화시킬 자원이다. 팀 내 부족했던 수비 밸런스를 올려줄 수 있는 자원이다. 왼쪽에서 주로 출전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오른쪽 중앙도 가능한 자원이다. 아르투르의 합류로 투볼란치 구조가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부상이 잦은 선수로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말자. 만약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낸다면 완전 이적을 통해 미드필더 세대교체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수이다. 마지막으로 아르투르가 많이 출전한다면 커티스 존스의 출전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럼 안녕!